이와 같은 이젠트리가 주어지더라. 이젠트리를 세 가지 운행법에 따른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요. 연습 삼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프리오더. 레프트, 루트 안 표현 알겠죠? 뭐 굳이 안 적어도 바로 가능할 테니까요. 해볼까요? 프리오더 하면 누가 돼요? 첫 스타트니까 루트, 레프트, 라이트 순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첫 스타트 A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이죠. 두 개로 나눈다라면 왼쪽과 오른쪽이니까 왼쪽 데이터 읽으려고 그러면 또 마찬가지 이젠트리 구조가 돼요. 똑같이 루트, 레프트, 라이트가 만들어지더라. 순서 B, D가 작성이 될 거고요. 라이트로 가줘야 되겠네요. 라이트로 가서 C. 다음 누구죠? 루트, 레프트, 라이트인데 레프트가 없으니까 빼면 되죠. 루트, 레프트, 라이트 가면 되는 거니까 순서가 E, G. 그 다음엔 F, H 형태가 만들어진 거니까 F, H 순서를 가줄 거예요. 이 노드 방식으로 표현을 해볼 거예요. 왼쪽에 왼쪽부터 먼저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D, 그 다음이 B, 루트니까 A. 레프트, 루트, 라이트 순이거든요. 레프트가 없어요. 없지만 없는 걸로 넘으면 되니까 누가죠? E, G, 그 다음이 C, 그 다음이 H, F 순으로 읽어내도록. 포스트 오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똑같이 DB는 똑같이 가네요. 그 다음 어디로 가요? G로 가야 돼요. 그 다음이 E, H, F, C, A의 순서로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하지만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나오게 되면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운행법에 따른 세 가지 표현법, 프리, 인, 포스트 오더 방식 세 가지를 잘 이해하셔가지고 문제 나오면 방법은 이거죠. 그림을 주고 다음 운행했을 때 결과가 뭡니까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읽어내려고 하면 뭐 하면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세 가지 운행에 대한 형태, 프리, 인, 포스트 방식. 책에도 이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 이제 참조해서 읽어보시고 두 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 책에 나오는 182페이지의 첫 번째 그림은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그림이 잘 안 나와요. 중간중간에 비워놓고 문제가 나오지 FM도는 안 나올 테니까 그냥 참조 한번 보시고 옆에 있는 그림 형태를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읽어내는 방법이 운행법에 세 가지가 있구나라는 점을 이해를 부탁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트리 형태가 일단 첫 번째 기억할 게 용어 관련이 주가 된다라면 두 번째가 지금 보신 트리 운행법에 대한 표시가 만들어질 테니까 이 관계 잘 확인하기 부탁을 드릴 거고요. 이걸 응용하는 게 이제 그 다음 또 하나 나옵니다. 네 번째가 수식 표기법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계산식을 컴퓨터에서 저장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수식 표기법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 수식 표기법이라는 단어는 이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A 플러스 B라는 식이 있으면 이거를 컴퓨터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즉 컴퓨터에다 저장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 우리가 앞에 배웠던 배열을 쓴다든가 여러가지 형태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수식을 저장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이 이진트리예요. 어떻게? 루트로 연산자를 줘요. 그리고 자항과 우항에 대한 형태를 뭘로 주냐? 피연산자인 데이터 형태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수식은 컴퓨터 내부에 저장될 때는 그냥 A 플러스 B라는 형태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진트리 형태로 저장이 돼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진트리니까 이걸 읽어내는 방법이 또 몇 가지 있어요? 전, 중, 후가 주어지니까 이 이진트리를 읽어내는 방법에 따라서 연산 표기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식으로 저장해놓고 난 다음에 아까 했던 방법대로죠. 전이 운행을 한 거예요. 전이 운행하니까 누구부터? 루트, 레프트, 라이트 순서로 진행이 되니까 표시됩니다. 어떻게? 플러스 A, B라고 표시가 돼요. 전이 운행한 결과 어떻게 된다? 연산자가 앞으로 오네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 부르겠다? 전이 표기법, 그래서 프리픽스 표기법이라 불러요. 그리고 인오더 방식에 따라서 읽어주게 되니까 레프트, 루트, 라이트 순으로 만들어지더라. A 플러스
B라고 표시되네요. 얘는 이노드 방식에 따른 표기법이다 그래서 뭐라 부르겠다? 인픽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겠죠? 뭐냐? 레프트, 라이트, 루트 순으로 진행되어진다. A, B, 플러스 형태로 진행이 되어지네요. 그러면 포스트 운행 방식에 따라 처리했으니까 이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포스트 픽스라고 표현을 해줘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전위표기법, 중위표기법, 후위표기법의 세 가지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FM대로 진행하면 이거죠. 원래 이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표현법이 나온다. 그래서 수식 표기법의 종류는 책에 나왔습니다. 중위, 후위, 전위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그 명칭이 만들어진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결론은 저장할 때 뭘로 저장되니까 이진트리 형태로 저장되고 그 이진트리를 읽어내니까 그 읽어낸 결과 연산자 위치가 달라지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 가지 형태의 프리픽스, 인픽스, 포스트픽스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더라. 그러면 또 시험 문제를 뭐 내겠어요? 이들 간의 상호 변환을 가지고 또 시험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표현법이 뭐죠? 중위 표현법이에요. 이 중위 표현법을 뭐로 받더라? 프리픽스나 포스트픽스로 변경하라는 형태가 나오거나 아니면 프리를 주고 포스트로 바꾼다든가 포스트 주고 인픽스로 바꾼다든가 이런 식의 상호 변환 형태를 설명하는 방법이 제시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이 세 가지의 기본 표현 자체를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래도 원래 수식에 대한 기본 표현 형태는요, 처음에 뭐부터 하냐 그러면 이런 이진트리를 그려야 돼요. 이진트리 그려서 그린 거를 뭐로 만들어내냐? 운영법에 따라 읽어주면서 원하는 표기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너무 식이 복잡해져요. 식 자체를 이진트리 바꾸는 복잡해지는 거니까 우리는 그런 과정 다 무시하고 요거 바로 바꿀까요? 식에서 뭐 찾아요? A 플러스 B 찾아가 플러스 AB로 바꾸면 전위가 되는 거고요. A 플러스 B 찾아서 AB 플러스하고 좀 후위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AB 플러스 모양 찾아서 뭐로 바꿔주면 돼요? A 플러스 B로 바꿔주면 되니까 이걸 통해서 변화시켜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수식 표기법의 세 가지는 요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 확인하시면서 이걸 이용해서 수식 표기하는 걸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184페이지 보시면 적어놨어요. 세 번째 중위식을 전위식으로 변환하는 방법인데 이게 이제 사람마다 역시 여러 가지 표현법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는데 결론은 똑같이 나오는데 약간씩 이제 표현법을 달리네요. 그래서 책에도 적어놨습니다만 뭐 괄호를 묶어서 표시한다 뭐 그리고 괄호를 제거한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설명드린 방법대로 바로 이야기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표현법만 좀 이해하시면서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잘 구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책에 예제 나와 있으니까 그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위표기법이에요. 이 중위표법을 두 가지로 할게요. 후위와 전위 형태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수식을 전중후로 변화시키는 가장 첫 번째 방식은요. 뭐부터 찾냐? 이 식에 사용된 연산자들의 우선순위를 찾아요. 연산자의 우선순위. 그 말은 이 문제에 연산자가 몇 개 있어요?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가 주어진다라면 이것들의 연산 우선순위부터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누가 제일 높죠? 그 전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선순위 제일 높은 게 누구예요? 4개가 만나면 누구부터 먼저 처리하게 돼 있어? 뭐 대답하기 자존심 상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시죠? 쟤부터 뭐부터 하게 돼요? 요 4개 중에서 만약에 이 4개 연산자 중에서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게 누구죠? 오늘 또 대화 단절되는 건가요 이게? 이거 4개의 연산순위 따지면 제일 높은 게 누구예요? 즉 동일 연산이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주는 게 곱하기가 먼저예요? 나누기가 먼저예요? 더하기 먼저예요? 빼기 먼저예요? 얼마죠? 요건 얼마예요? 오늘 제일 힘든 시간 같아 지금 이 시간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막 어느부터 먼저 해야 돼요 이게? 항상 산수가 아니고 수학의 계산 연산 순서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곱하기와 나누기는 동일 레벨이에요.
동등한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데, 즉 다시 말하면 곱하기하고 더하기 만나면 누구부터 먼저 한단 말이에요? 얘부터 먼저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 말이죠. 이거 하면 계산 뭐하냐 이거죠. 누구부터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이거부터 먼저 처리해요. 처리한 후에 이거를 계산하는 게 일반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질 때 요게 동등 놓고 그 다음에 이게 놓고 두 개를 동시에 만나게 되면 누구부터 먼저 처리하냐? 곱하기 나누기부터 먼저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동일 레벨이 만나면 누구부터?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얘 같으면 누구부터 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10 곱하기 2니까 얼마죠? 대답하기도 참 자존심상하고 참 당연한 건데 20에 나누기 얼마란 말이에요? 5하란 얘기예요. 그럼 결국 얼마 나온다? 4가 나오는 거고요. 얘는 나누기 먼저 하는 거죠. 10과 2를 먼저 나누고 난 다음에 그 값을 누가 하고 5와 곱하기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죠? 25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연산자 우선순위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부터냐? 곱하기 나누기 먼저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형태 순서가 나오는데 더하기 곱하기 동일 레벨이 만나게 되면 먼저 나온 놈부터 먼저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다 무시하는 게 누구죠? 이걸 무시하는 놈이 이거죠. 그럼 얘는 누구부터 먼저 하게 돼 있어? 괄호 아닌 연산자인 플러스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 뭐하냐? 곱하기 처리가 발생하는 거니까 이게 일단 연산 우선순위에 대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중요해요. 누구부터 먼저 처리하냐에 따라 데이터 처리 달라지기 때문에 왜? 루트 연산자부터 저기 루트로 표시되기 때문에 순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식이 나오면 이걸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더라. 첫 번째 하시는 거는 연산 우선순위부터 먼저 찾아야 되는 거야. 누가 제일 높아요? 중에서? 괄호부터 먼저 처리해 줘야 되는 거니까 괄호가 제일 높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제일 먼저 할 거 요 놈과 요 놈을 빼는 게 첫 번째예요. 어차피 우리가 찾는 거 지금 이거잖아요. 이걸 찾아서 이렇게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A 플러스 B라는 형태를 찾아주는데 연산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가 돼줘야 되기 때문에 가장 높이 하는 건 누구냐? B 빼기 C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누구 해야 되죠? 곱하기하고 더하기 남았어요. 누구 할까요? 곱하기 먼저 처리해야 되겠죠. 그 말은 요 곱하기 한 거하고 이거를 두 번째 연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가 된 거야? 2 플러스 2라고 표시가 된 거죠. 남은 연산 누구예요? 더하기 남았으니까 요 2하고 누구 하고요? 요 2번의 결과를 세 번째 처리해 주면 돼요. 여기까지 연결되겠어요? 요거 찾는 거예요. 지금 요거를 요명을 찾은 거예요. 그럼 얘를 뭐로 바꿔달래요? 프리픽스로 바꿔달래요. 그러면 다 때려치우고 1번만 봐요. 1번 보니까 뭐 되죠? B 빼기 C란 말이잖아요. 얘를 풀이니까 연산 앞에 나오고 데이터 두 개 붙여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1번 형태니까 뭐다? 마이너스 BC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하고 누굴 하랬죠? D와 곱하기 하랬죠? 그러면 이 데이터와 D를 곱하기 했어요. 요 통째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 결과하고 2를 더하기 했어요. 한 번은 안 됩니다. 다시 합니다. 요걸 이렇게 풀어볼게요. 요 식에서 1번이니까 뭐죠? B 빼기 C가 1번이잖아요. 두 번째 뭐 했죠? 1번 곱하기 D를 한 게 2번이고요. 2번에 더하기 1을 한 거 마지막이죠. 3번이죠. 순서 따지면 제일 먼저 뭐 했어요? B 빼기 C를 했으니까 B 빼기 C니까 B와 C를 빼자. 1번이란 말이에요. 에다 누구죠? 곱하기 D 했잖아요. 그러면 1D 앞에 곱하기 가면 되겠죠. 그러면 1D 곱하기 요게 몇 번이에요? 2번이잖아요. 2번 더하기 2란 말이에요. 2번 2와 더하기 순서 될까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전위 표기법이라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걸 후위로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서 후위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B와 C를 빼줘.
이놈하고 누구하고요? D하고 곱해요. 이놈 전체하고 누구하고요? E하고 더해요. 이거를 전이, 이거를 후이 표기법이라 불러요.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식을 적고 있는데 실제 컴퓨터는 이렇게 처리해요. 우리가 이런 수식을 준다 하더라도 컴퓨터는 이걸 처리를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후이를 가지고 많이 표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스택과 연관돼서 이제 실제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컴퓨터에 수식을 주잖아요. 우리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는 이렇게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후이. 그래서 스택과 관련된 게 후이 표현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지금 하는 거? 두 번째 예제가 나와 있네요. 보통 이렇게는 잘 안 하는데. 이렇게 적어놨어요. 만들어 볼까요? 우선순위 따져볼게요. 1순위가 누구죠? 이거를 더하는 게 마지막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온 것부터 먼저 처리해야 되겠죠. A와 B, C를 더하고 곱하는 거예요. 누구부터? 얘부터 먼저 처리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놈을 1순위로 봐요. 그 다음에 요 놈과 A를 더하는 게 2순위가 되겠죠. 이쪽에 와서 이놈 빼준 더하는 게 3, 4, 5. 뭐할까지? 자, 전위로 표기해 볼게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B, C를 곱해요. A와 더해요. 그 다음에 D와 E를 나눠요. F와 빼요. 이놈과 이놈을 더해요. 자, 다시 갑니다. 일단 이것만 순위만 잘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연결이 쉬워지는 거니까요. 가볼게요. 제일 먼저 뭐 한다? B, C를 곱해요. 요놈하고 A를 더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놈과 요놈을 더하래요. 뒤에 거죠? D와 E를 나누래요. F와 빼래요. 이거를 더하래요. 자, 후위로 가볼게요. 그러면 후위로 가면 어떻게 되죠? B, C를 곱해요. A와 더해요. D와 E를 나눠요. F와 빼요. 이놈과 이놈을 더해요. 순서 되겠어요? 참 별짓 다 하고 있죠. 한글 하나도 안 적고 영어만 적어서 참.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처리가, 자료 처리가 이루어지고요. 실제 계산 처리도 이걸 이제 스택에 집어넣게 돼 있어요. 집어넣고 빼고 처리하는 형태는 좀 더 볼 겁니다만,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처리된다는 점. 시험 문제에서는 수식을 주고 이 수식을 이렇게 변경하라는 문제가 설명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깬또치는 요령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정보 처리할 때 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뭐냐 그러면 여기서요, 맥 트리 구조잖아요. 연산 우선순위가 제일 낮은 놈이 루트예요. 연산자 우선순위가 제일 낮은 놈이 루트거든요. 그러면 얘가 제일 낮잖아요. 얘가 제일 낮잖아요. 얘가 전위는 앞에 오게 돼 있고 후위는 제일 뒤에 오게 돼 있어요.
얘가 제라표고 얘가 젤디오게 돼 있어요. 그냥 떠지기 딱 좋아요. 그래서 보기 4개 나오면 이것만 찾으면 답이 나올 확률이 많아요. 맨 아까 트리 운행법과 똑같은 거예요. 루트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이 차이점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지금 수식 표기법의 기본 형태로 보는 거죠. 표현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방법 말고요. 일반 책에는 괄호를 묶으란 말이 나와요. 괄호 묶고 나중에 괄호를 제거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학생들이 이해가 더 빠르고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이야기 드린 방법대로 따라서 만들어주는 걸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연결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표현법 중의를 전의, 후의로 변경하는 방법의 가장 우선순위는 이거죠. 뭐만 만들어주면 돼요. 이와 같이 연결 우선순위만 잘 체크해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작업이 수월한다는 거. 결국은 이걸 원칙으로 한 거예요. 얘 찾은 거예요 지금. 얘 찾아서 뭐 본 거예요? 야 바꾼 거고 야 바꾼 거거든요. 이걸 찾기 위해서 연산 우선순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을 하시면 이런 처리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이때 주의사항은 B, C, D, E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알죠? 오늘 데이터가 달라지기 때문에 순서는 안 바뀌고 단 연산자가 뒤로 몰릴래 앞으로 올래 이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시면서 식 자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까요? 재밌죠? 세뇌를 시켜야 돼요. 어떡하겠어요? 우리 해야 되는 거고 뭐 나름대로 재미를 느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처리되는 방법 우리가 두 가지 중의를 전의로 바꾼다는 거 다시 중의를 후의로 변경하는 방법이 되는 거니까 그런 점을 인식을 하시면 될까요? 그 책에 나오시면 3번과 4번인데 풀이 방법은 제가 좀 달리 설명을 드렸어요. 책에는 이제 괄호 묶어서 막 써내놨는데 그거 말고 그냥 우선순위에 따른 표현 적어놨으니까 그 점으로만 인식을 하시면 좀 수월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주의하도록 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식이 나왔다고 칠게요. 모르는 거 있어요? 갑자기 곱하기 곱하기 2번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컴퓨터에 여러 가지 표현법이 주어지는데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적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컴퓨터는 지수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B 별표 C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도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이거는 표현법에 따라 다른데 혹시나 이렇게 나오면 이걸 지수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런 수식이 주어져 있다. 이 수식을 지금부터 처리해 볼 거예요. 연산 우선순위 따질 거예요. 제일 높은 게 누굴까요? 그렇죠. 이게 제가 일부러 이 문제를 적어둔 이유가 뭐냐면 안 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수부터 먼저 처리하셔야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는 사칙 연산이 주가 되는데 한 번씩 이렇게 나오면 이거부터 먼저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 연산은 뭐부터 하셔야 돼요? 지수부터 먼저 처리하는 게 필요하니까. 얘 같으면은 우선순위가 요거죠. 요게 1순위가 돼줘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죠? A와 이놈을 나누는 게 이제 두 번째가 되죠. 남은 연산자 더하고 나누고 빼기예요. 누구죠? 자신을 가지고 좀 대답합시다. 뭐죠? 나누기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DY를 나누는 게 세 번째 돼야 돼요. 그 다음엔 더하고 빼기 남았잖아요. 순서 더하기부터 먼저 하면 되는 거니까 요놈 두 개를 더하는 게 네 번째로 처리하고 마지막 빼주는 게 다섯 번째 처리. 이렇게 나오죠. 이거 못하는 사람 잘 없어요. 우선순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을 얼마나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적는 거는 이제 원칙대로 따라 적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프리픽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처음에 뭐부터 출발한다? 다 때려치우고 1번만 딱 보면 되잖아요. 1번 보니까 누구더라? B, C를 곱하기 하라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요 결과하고 누가 하고요? A와 나누기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A와 나누기 하는 게 두 번째가 될 거예요. 세 번째는 D와 E를 나누기 하래요. 요 놈과 요 놈을 더하래요. 이 놈과 이 놈을 빼래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요. 방법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더 가봅시다. 처음에 출발합니다. 제일 먼저 할 건 뭐다? B, C를 지수 곱하는 게 처리니까 B와 C의 지수 처리가 1번이고 1번 결과하고 누구 하고요? A를 나누는 게 두 번째 처리니까 데이터는 붙여주고 연산자 앞으로 빼주고 그 다음엔 D와 E를 나누라 그랬고요. 요놈 요놈이잖아요. 두 개를 더했으니까 두 개 붙여주고 더하기 앞으로 갈 거고 요놈 통틀어가 4번이니까 4번하고 누구죠? F하고 마이너스 처리를 해주란 얘기죠. 요게 프리픽스 표현법. 자, 그럼 후위로 갑니다. B, C를 곱하기 하래요. A를 나누기 하래요. D와 E를 나누기 하래요. 이놈 두 개를 더하래요. F와 빼기 하래요. 다시 갑니다. 처음에 누구? B와 C를 지수 곱하기 하라 그랬고요. A라는 값과 나누기 하래요. D와 E를 나누기 하라 그랬고요. 요놈과 요놈을 더하랬어요. 그런 다음에 F와 빼기 하랬어요. 할 수 있다. 누구라도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 나오면 다 좋아요. 뭐 금방 계산이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뭐 깜깜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 갈로 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책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지금 설명드린 우선순위만 따라가시면 돼요. 따라가셔갖고 A 플러스 B냐 B 플러스 A냐 차이 내면 되는 거니까 그 점만 이해를 하시면 문제 푸는 데 큰 어려움 없을 거예요. 요게 수식 표기법의 다른 기본편 인픽스를 프리픽스나 포스트픽스로 변경한다는 걸 설명하는 거니까 그 방법 이해를 부탁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다. 그게 지금 책에 설명하는 건 3번, 4번인데 예제만 이용했고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그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릴 거고요. 일단 3번, 4번을 통해서 중2를 전위, 후위로 변경하는 방법이 설명이 됐다라면 이제 거꾸로 문제를 내요. 뭐 나오냐 그러면 전위로 표시된 걸 중2로 바꾸라. 또는 후위로 표시된 거를 뭐로 바꾸라? 중2로 바꾸라. 더 심한 거는 전위를 뭐로 바꾸라? 또 후위로 바꾸라. 이런 식으로 뭐 자유자재로 바꾸는 것들이 설명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책의 예제로 설명이 된 부분이 되는데 한번 봐볼까요? 나와 있는 그대로 갑시다. 플러스 A 곱하기 BC 나누기 빼기 F 나누기 D 요거 되겠어요? 그래서 책에 나온 예제 그대로예요. 그래서 185페이지 보시게 되면 다음 전위를 중2로 표현하라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전위를 중2로 바꾸려면 연산자 대상 대상을 대상 연산 대상으로 바꿔 표현한다 적어놨는데 결론은 요거 찾아갔고요. 그래 바꾸란 얘기예요. 요거를 그러면 여기서 찾아봐요. 플러스 AB 형태를 갖고 있는 누구냐? 누구죠? 연산 데이터잖아요. 요놈이네요. 처음 나오는 거. 이거를 이렇게 바꾸란 얘기예요. 다음 연산 데이터잖아요. 누구죠? 요놈이에요. 그러면 A 플러스 B 곱하기 C 연산 데이터잖아요. 그 다음 누구죠? 그놈이죠. 그러면 D 나누기 E 이렇게 되죠. 연산 데이터 요놈이잖아요. 그럼 찾았으니까 뭐 되죠? F 마이너스
D 나누기 2. 이놈이잖아요. 그러면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물론 이건 이제 괄호 쳐주면 되는 거니까 이건. 이게 편해요. 이게 편해요. 둘 다 복잡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것 중 하나인데 일단 찾아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나온 대로 이제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와서 풀어주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전이든 후이든 말이든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읽어내는 방법이 지금 설명드리는 전이를 중위로 변경하는 방법이죠. 표현 되겠어요?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처음에 찾으란 얘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뭔데? 플러스 AB로 표현된 거잖아요. 그럼 이 모양을 찾으란 얘기죠. 다시 말하면 데이터와 연산인 걸 찾아달라. 그걸 이제 풀어내면 되는 거니까. 뭐로 풀어내는 거예요? A 플러스 B로 풀어내라 이 말이니까. 그러면 연산 데이터 나왔네 요놈 을 B 곱하기 C로 풀어주면 되고. 그럼 다시 데이터 연산 데이터는 요거 만족하네요. 그러면 A 플러스 B 곱하기 C 연산 데이터 요놈이네요. 그러면 D와 E를 나눕니다. 연산 데이터 그러면 요놈이니까 F-DE 연산 데이터니까 더하기 하면 되겠죠. 그러면 A 플러스 B 곱 C 더하기 F-D-E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되겠어요? 그럼 후위도 마찬가지예요. 후위로 표시된 것도 마찬가지 뭐 찾으면 돼요? AB 플러스 찾아서 걔를 뭐로 바꾼다? A 플러스 B로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그게 이 문제 요구사항 다예요. 그게 설명하는 게 책에도 설명한 그대로면 이건 방법이 이밖에 없죠. 대상, 연산자를 찾아서 대상, 연산, 대상으로 바꾸라 이 말이 되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한 개념 설명이 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책에 나온 예제 그대로 적어놨어요. B 빼기 C, BC 빼기 D 곱하기 E 플러스를 표현하면 볼까요? BC 빼기 D 곱하기 E 플러스 후위로 표시된 거예요. 이 후위로 표시된 거를 뭐로 바꾸자? 중위로 바꿔달라. 그럼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죠? AB 플러스를 찾아야죠. 그래서 뭐로 바꾼다? A 플러스를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뭐 찾아요? 데이터 연산자를 찾으시면 돼요. 데이터 연산자 놈이네요. B 빼기 C 데이터 연산자 곱하기 D 여기까지 처리된 거야. 데이터 연산자 연결되겠어요? 이게 지금 세계 설명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후위를 중위로 후위로 가든 간에 뭐든 간에 마음대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 자체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와있네요. 맞죠? AB 나누기 C 플러스 D 곱하기 빼기 BD 곱하기 빼기 뭐 복잡하게 만들어놨는지 이렇게 돼있다. 순서는 똑같을 거예요. 잘못 찾는 거 뭐 한다? 데이터 연산자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럼 누구 있어요? 눈이 바로 딱 맞나 떨어지네요. 얘를 뭐로 바꾼다? A 나누기 B 중이니까 데이터죠. 요거 데이터네요. 그럼 뭐래요? 플러스 C 여기까지 표현됐어요. 데이터 연산자 요놈이네요. 그러면 D 곱하기 2 요놈의 마이너스네요. 여기까지 다 처리된 거예요. 데이터 요놈이 되겠네요. B 곱하기 D의 마이너스 요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수월할 수 있어요. 이게 있는 그대로 요거 그대로 찾으면 되니까 나온 순서를 찾아서 어떻게 해요? 변화를 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방법도 하나의 특이사항으로 보시는 거죠. 책의 예제에 전부 다 그걸 설명하는 거니까.
이 말까지 되겠어요? 이게 안 외워져 갖고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전위로 바꾸래요. 이거를 그 다음 페이지 나와 있어요. 예제가 186페이지 보시면 7번째 전위로 표현된 거를 후위로 변경을 해달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얘를 뭐로 바꿔요? 책에 설명 나온 대로 보시게 되면 뭐부터 바꾼다? 후위를 먼저 중위로 변환한 다음 중위를 다시 전위로 변화시켜 달란 말이에요. 순서 되겠어요? 책에는 그대로 하면 되겠죠. 주어진 형태를 뭐로 바꾼다? 전위로 변경한 다음 중위로 변환한 다음에 중위를 다시 뭐로 바꾼다? 전위로 변경시켜주는 거니까 나온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겠죠. 연결할 수 있겠어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다시 중위로 바꾸라 그랬으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오겠어요? 요거 나오겠죠. 그러면 A-B 그 다음에 C와 나누기니까 나누기 C D와 E를 곱하고 더해달라고 표시된다. 그러면 이 다시를 뭐로 바꾼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얘를 다시 뭐로 바꾸면 돼? 전위로 변경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B, C가 먼저 됐죠. 그러면 B와 C를 나누고 D와 E를 곱하고 A와 빼고 이거와 더하고 바로 나올 수 있을 거라 봐요. 책에는 예제 그대로 적어놨으니까 그걸 연습을 해보시면 될까요? 전이든 중이든 간에 그대로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거 계산할 수 있겠어요? (4352) 라는 숫자와 더하고 곱하고 빼기라는 연산자의 후기 표현표이죠. 후기 표시된 거를 실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암산해 보세요. 뭐 적을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계산 처리할 수 있겠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제일 먼저 하는 게 갑자기 ABC에서 숫자로 바뀌어서 또 당황스럽나요? 뭐죠? 5, 2가 데이터 바로 나오잖아요. 데이터 대해서 연산 순위되는 거니까 연산하면 누구죠? 5와 2를 더하는 게 먼저죠. 그러면 7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누구? 4, 3, 7 곱하기 빼기니까 그러면 3과 7을 곱한 결과 3, 7, 21이죠. 21에다 그 다음 많은 거죠. 4와 마이너스 하는 거죠. 말 이해되시겠어요? 얼마 나오죠? 뭐 하라는 얘기죠? 요거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 요거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 이거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5, 2 더하고 3 곱하고 4 빼주고
계산 가능하겠어요? 얼마죠 그러면? 얼마? 두 개 다니까 얼마죠? 7 3, 7 21 4, 9 빼주면 되는 거니까 얼마야? 다음 주 둘이 계산기 지참할까요? 얼마죠? 4하고 21 빼면 얼마죠? 17인가요? 17 하면 틀리죠? 이게 이제 실제 나왔던 시험 문제 중 하나죠? 이거죠? 뭐 하는 거예요? 4 빼기 21 하셔야 되죠? 그럼 결과가 뭐 나오죠? 마이너스 17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함정을 빠뜨리게 하는 그런 문제 중 하나인데, 이런 계획이 똑같은 거예요. 후이든 간에. 현재 우리가 표현된 거는 ABC라는 영문자로 적어서 이제 표현한 거라면, 이걸 실제 연산하라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숫자로 대입해서 두 자리는 안 내죠. 한 자리로만 재세해서 계산 결과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하나의 기본 표현으로 보시는 거죠. 결국 트리 운행법이나 수식 표기나 같은 기본 형태로서 트리 운행은 가장 기본이죠. 이게 기본 형태가 된다면 수식 표기도 마찬가지죠. 이게 기본 표현이 되면서 앞뒤 전환시키면서 만들어내는 거니까.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네요. 이거를 전위 중위로 표현해보라 이렇게 문제가 났어요. 전위하고 후위로 만약에 표기해봅시다. 연산자 몇 개죠? 여기 연산자 몇 개 있어요? 응? 여기서 연산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라고 계산하면 안 되고요. 는도 연산자예요. 무슨 연산이죠? 요 계산된 결과를 어디에다가 A에 집어넣으라는 대입 연산자가 돼요. 그러면 연산 우선순위를 따지면 누가 제일 높은 거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당연히 괄호가 제일 먼저 처리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가 두 번째 처리될 거고요. 더하기가 세 번째 처리되고, 그 다음 마지막은 누구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가 돼줘야 돼요. 이 연산자 중에서도 마이너스 는이라는 형태가 나오게 되면 새로운 게 아니고 원래도 대입 연산자이기 때문에 최고 마지막에 여기 왼쪽 오른쪽에 계산된 항목을 왼쪽에 전달하라는 의미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대입 연산자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만약에 전위로 표시하게 되면 BC 마이너스 D 곱하기 2 플러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해야 되죠. 요게 데이터 연산이니까 요게 이제 전위 표현 형태가 되는 거고요. 후위로 표현하면 BC 마이너스 D 곱하기 2 플러스 A 는 이렇게 되죠. 는 연산자가 들어가서 문제가 혹시나 나오게 되면 이건 하나의 주의사항이 되는 거죠. 방금 보신 것처럼 는도 이제 연산자처럼 취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순원이가 제일 낮은 형태가 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보내서 처리한다는 점 보시면서 똑같이 는도 연산 처리 형태로 만들어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까요? 이게 트리 운행법하고요. 그 다음에 수식 표기법 관련 형태가 설명이 되어지는 건데,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야. 이 정도로 많이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나왔을 때 뭐 그냥 맞춰주셔야 돼요. 이거는 절대 틀려서 안 되는 부분들이니까 내용 정의를 잘해서 봐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 거예요. 할만하시죠? 재밌죠? 재밌죠? 앞으로 갑니다. 179페이지 갈게요. 179페이지. 자, 좀 전에 안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좀 말해도 이거죠. 요런 수식 뭐로 표시되어 있어요? 후위로 표시된 거 우리는 그냥 계산했잖아요. 근데 실제 얘는 어떻게 처리되냐 그러면 스택이란 공간에 넣었다 뺐다를 처리해서 연산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후위로 표기된 계산식은 반드시 스택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계산 처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한 형태를 거기 책에 스택의 연산이라는 단어 설명이 되면서 스택 개념과 산술 표기법에 대한 거 설명이 됨과 동시에 세 번째 거 이해하시면 돼요. 1번, 2번 앞에 나왔던 거니까 제껴두고 세 번째 보시면 스택을 이용한 후위식의 연산 방법을 시험 문제로 물어봤어요. 그 말은 우린 이걸 그냥 암산으로 처리했단 말이에요. 이 암산 처리된 거 어떤 식으로 컴퓨터가 처리합니까? 다시 말하면 스택이란 공간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이제 실제 시험 문제로 물어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앞에 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의 숫자 데이터가 주어지면 후위로 표시된 거예요. 이 후위로 표시된 거를 연산 처리는 어떤 식으로 이해할 것이냐. 순서에 대한 형태가 제시된다면 일단 데이터를 만나게 되면 데이터는 연산 처리할 때 스택에 푸시래요. 그리고 누굴 만나면 연산자를 만나면 데이터를 두 개를 팝을 해요. 그리고 팝한 결과를 어디에다가 스택에다가 다시 집어넣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이렇게 할게요. 자, 스택이라는 공간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 데이터를 처리할 겁니다. 처음에 숫자 들어왔어요. 숫자 들어왔으니까 뭐다? 푸시예요. 그럼 여기 4가 들어가요. 다음 또 숫자 들어왔어요. 푸시. 숫자 푸시. 숫자 푸시. 다음 뭐 만났죠? 플러스에 연산자를 만나면 팝을 2번 하는 거예요. 팝이 2번 되니까 누가 나오죠? 2와 5를 뽑아내요. 뽑아내서 2와 5를 더해주는 거죠. 더하니까 얼마 나오죠? 7의 숫자가 나왔으니까 이 줄을 다시 스택에 집어넣어줘요. 다시 누가 만났죠? 곱하기 만났어요? 그럼 다시 또 누구 뽑냐? 3과 7을 빼서 곱해주는 거예요. 얼마? 21. 그러면 얘 두 개가 빠져나가고 두 개 계산된 결과 21이 다시 이렇게 스택에 들어와요. 마이너스 만났네요. 다시 어떻게 합니까? 두 개를 빼주죠. 4와 21을 빼고 얼마? 마이너스 처리하래요. 얼마다? 마이너스 17이란 결과를 다시 어디에 집어넣겠다? 스택에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후위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쓰는 컴퓨터 연산은 전부 다 뭐로 만들어지냐 그러면 이런 후위 연산을 쓰는데 이 후위 연산 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뭐냐? 이 스택이라는 구조를 사용해서 문제를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 개념은 숫자 만나면 푸시, 연산자 만나면 두 개의 데이터를 팝, 계산된 걸 다시 푸시해서 처리해서 만들어지는 거. 이런 일련의 처리로서 스택 처리가 진행되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시험 문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180페이지 남아있죠. 스택을 이용한 후위식의 연산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80페이지 문제 나옵니다. 후위 형식으로 표시된 다음 수식을 스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스택의 탑의 원소값을 올바르게 나열한 게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단 연산자는 한 자리 숫자로 구성되는 두 개의 피연산자를 필요로 하는 이진 연산 형태를 설명을 하면서 식 적어놨네요. 4, 5 플러스 2, 3 곱하기 마이너스라는 수식을 준 거예요. 이거를 스택에 집어넣었을 때 탑이 가리키는 데이터가 어떤 놈이냐를 물어보는 거죠. 문제 뜻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모양 볼까요? 문제가 제시하는 연산은 4, 5 그 다음에 더하기 2, 3 곱하기 마이너스 형태가 된 거예요. 자, 스택에 집어넣겠죠. 숫자 만났으니까. 제일 먼저 만났으니까 뭐 들어가요? 4가 스택에 들어갔어요. 그럼 탑이 뭘 가리키는 거예요? 4를 가리키겠죠. 5가 들어갔어요? 푸시 됐으니까 탑이 5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탑은 4, 두 번째는 5를 가리켰어요. 누구 만났어요? 플러스란 연산자를 만났으니까 두 개 데이터를 팝 끄집어내겠죠. 그러면 탑은 여기 현재 가리키고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0이 된 상태에서 두 개를 빼니까 4, 5를 더하기 한 결과 9가 나올 거예요. 9를 어디에다가 스택에 집어넣겠죠. 그러면 얘가 다 빠진 상태로 9가 여기 들어가요. 그럼 탑은 현재 뭐를 가리킨다? 9를 가리키는 거죠. 다시 누구 만났어요? 2. 그러면 탑 증가해서 2가 들어가는 거죠. 스택은 탑은 2포인트를 가질 거고 다시 집어넣으면 3을 가질 거고 곱하기 만났어요? 팝 하죠. 팝 하니까 요놈 빠지죠. 빠지면서 탑은 어디 가리켜요? 여기 가리키겠죠. 그래서 얘들 두 개 빠지니까 탑은 9를 가리키는 거죠. 3과 1을 계산합니다. 곱하기 하니까 얼마 나온다? 2와 3을 곱하 6. 6을 다시 어디? 여기다 집어넣겠죠. 그러면 탑은 누구? 6을 가리키는 거죠. 마이너스 만났어요? 그럼 두 개를 빼니까 얼마죠? 9와 6을 빼니까 얼마? 3이 나오는 거죠.
그럼 다시 3을 집어넣었으니까 마지막 결과 3이라는 형태가 들어가도록 해주는 거야. 말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제시하는 결과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4, 5, 9, 2, 3, 그 다음에 9, 6, 3인데 9는 뺀 상태로 이거는 빼고 그냥 결과만 넣었죠. 그러면 6, 3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진 거니까 답을 4번으로 보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약간의 응용 문제가 된 거죠. 단순하게 계산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스택을 처리하는 방법을 물어보도록 하니까 나온 거기 때문에 2010년도 문제로 한번 출제가 됐으니까요. 그러면 다른 표현도 마찬가지죠. 수식 표기 관련 형태도 설명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방법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숫자를 만나면 데이터는 푸시한다 그랬고요. 연산자를 만나면 데이터 2개를 팝한다 그랬어요. 처음에 데이터 집어넣습니다. 4 다음에 5 플러스 만났으니까 2개를 끄집어내겠죠. 2개를 끄집어내니까 4, 5가 나오고 더하기 하래요. 얼마? 9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연산자 2, 3 데이터 들어왔어요. 곱하기 만났으니까 2개를 끄집어낸 곱하기 6 여기에 6이 들어와요. 마지막 연산자 만났으니까 9와 6을 빼서 3 나오겠다. 그러면 9, 6, 3의 순서로 계산돼서 최종 결과가 3이 나오도록 한다는 점. 그 점을 이제 문제로 제시하는 거니까 구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트리 운행법하고 지금 보신 수식 표기법에 대한 형태는요. 출제 비중이 되게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이 두 가지 사용법들은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때는 고맙습니다 하고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틀려서 안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점들을 잘 정리해서 봐주시도록 부탁드릴까요. 자, 그 다음에 186페이지로 갈게요. 186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트리는 크게 세 가지 형태를 보셔야 될까요? 처음에 용어, 트리와 관련된 기본 용어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트리 운행법, 세 번째 수식 표기법 관련 형태가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트리 관련은 그 세 가지 형태를 정확하게 이해를 부탁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비선형 자료 구조의 대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죠. 누가 나오냐 그러면 그래프 형태가 설명이 될까요? 네, 그래프 다섯 번째 보시면 그래프 형태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 그래프에 정의 적어놨어요. 그래프 C는 정점들의 집합이라 불리는 유한집합 V와 간선들의 집합 E, 간선 E에서 정점 V 쌍으로 사상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그래프의 두 집합 정점과 간선은 유한하다고 가정을 한다. 항상 정의가 제일 힘든데요. 이런 문제가 나올 확률은 적고요. 이런 게 그래프입니다 형태로 보시면서 다지다 대응 구조로서 일반적으로 정점과 선분으로 되어 있으며 사이클이 형성되는 경우를 트리와 구별해서 그래프라는 형태로 지정을 하겠다. 그리고 데이터 사이의 임의 관계를 비선형적으로 나타내는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서 최단거리 탐색, 연구계획 분석, 공정계획 분석, 전자회로 분석, 통계학 등에 많이 쓰이는 비선형 구조를 나타낸다는 점 보시면 될까요? 그래서 그래프라는 형태는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정점과 정점을 선분으로 연결한 형태. 이때 선분은 우리가 엣지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즉 간선의 집합으로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점. 그래서 노드와 노드, 정점과 정점이 주어지면 이들을 연결하는 거죠. 연결해서 만든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래프라는 형태로 설명이 된다는 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프로 만들어놨으면 이 그래프 데이터를 또 읽어줘야 돼요. 트리 운행법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프에도 마찬가지 운행법이 존재하거든요. 그 운행법의 대표 종류가 두 번째 적어놨죠. 그래프 순회라는 형태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두 가지 너비 우선 탐색과 깊이 우선 탐색이란 두 가지 단어가 설명이 되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한번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잘 나오진 않는데 한번 언급이 된 거니까 방법 정도 보시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데 어찌 보면 되게 좀 복잡한 것 중에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방법 두 가지를 잘 구분하시면서 탐색의 순위, 너비 우선 탐색과 깊이 우선 탐색. 너비니까 BFS, 깊이니까 DFS라는 단어가 설명이 된다. 일단 적어놨네요. 너비 우선 탐색. 시작 점점 V에서 시작해서 V를 방문한 것으로 표시한 후 V에 인접한 모든 정점들을 동일 레벨을 다음에 방문합니다. 그 후 이 정점들이 인접되어 있으면 방문하지 않은 정점들을 계속 방문하고요. 각 정점을 방문할 때마다 그 정점은 Q에 저장되고 한 인접 리스트가 끝나면 Q에서 한 정점을 꺼내 그 정점의 인접 리스트에 있는 정점들을 같은 방법으로 계속 조사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빨리 이해되세요? 뭐 적어놨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두 번째, 깊이나 형태 적어놨습니다만 시작 점점 V를 중점으로 해서 인접하면서 방문하지 않는 정점 W를 선택하고 W를 시작점으로 해서 깊이 우선 탐색을 시작하더라. 방문하던 정점부터 방문되지 않은 정점으로 도달할 수 없을 때 탐색이 종료된다 적어놨어요. 항상 보면 정의가 제일 힘들어요. 모든 게 그렇듯이. 그래서 이런 형태의 말이 설명이 되는데 말만 갖고는 이해가 좀 힘들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프 예제의 형태가 설명이 되면서 이걸 이제 실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 부분이니까 이걸로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데, 그래프가 표시됨에 따라 약간 구조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책에 나온 걸로만 이해를 하시면 웬만큼은 따라갈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림을 한번 표현을 합시다. BC F E D.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정점 몇 개 있죠? 정점이란 거 이제 우리 말했던 동그라미 개수잖아요. 6개 있다라는 거고, 엣지가 몇 개 있어요? 엣지가 이거죠. 선분의 개수를 말하는 거니까 이걸 영어의 엣지 또는 선분이라는 단어 쓰면서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첫 번째, 너비 우선 탐색인 BFS로 방문하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라고 제시하는데, 보통 순서는 이게 A, B, C 있는 순서 그대로 가요. 숫자면 1부터 먼저 가고 2부터 먼저 가는 거니까 보통 출발점인 루트부터 먼저 출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하는 너비 우선 탐색은요, 첫 번째 A를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해서 A를 방문했잖아요. 방문함과 동시에 Q에다가 뭘 담아두냐 그러면 요 노드와 연결된 노드를 Q에다 순서대로 저장을 해요. 그러면 A와 연결된 게 누가 있어요? B와 F가 있다라면 B부터 F 순서로 이렇게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A를 읽었잖아요. 읽고 난 다음에 다음 노드가 2개가 있으니까 어디 갈 거냐? Q에 들어온 순서대로. 그럼 누구 읽어내냐? B를 그 다음에 읽어요. 그러면 B 노드에 대한 데이터 읽었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죠? B 노드와 연결된 노드를 또 어디에다가, 스택에다가 Q에다 담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B를 읽었고 연결된 F 연결되어 있고 C 있으니까 C, F, C 연결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B를 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 끄집어내죠? 다음 데이터인 F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F에 대한 데이터를 읽음과 동시에 그 다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뒤에 연결된 자료를 또 순서대로 또 땡겨와야 되겠죠. 그러면 C 있고 D 있고 E 있으니까 그 다음 뭔다? D와 E가 들어오게. F 읽었으니까 그 다음 누구 읽을까요? 그 다음에 C 읽고, C와 연결된 D 형태 있으니까요. 들어와 있으니까 그 다음 D, 그 다음에 E를 읽어내는 방법. 한 번에 이해될 리는 없다고 보고요. 하여튼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읽어내는 방법이 책에 좀 설명이 나온 형태가 돼요. 그래서 A, B, F, C, D, E라는 형태의 순서를 읽어내는 방법, 이걸 우리가 너비 우선 탐색법이라 불러요. 다시 해볼게요. 첫 스타트 출발하죠. 출발해서 어떻게 하냐? 연결된 노드의 값을 Q에다 순서대로 저장을 시켜두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난 다음에 데이터 읽었죠? 그 다음 나와 있는 값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값 B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럼 B를 읽으니까 연결된 구조가 있을 거다. 그럼 C가 있으니까 C를 또 순서 담아두는 거고, 읽었으니까 동일 레벨의 if 읽어야 되겠죠? F 읽고 나니까 F에 대한 또 연결고리 D가 있더라. D를 순서로 담아놓고, 그 다음에 읽고 나면 그 다음 순서 C 읽고, 그 다음에 D 읽고 E를 차례로 끄집어내는 방법, 이런 형태의 처리 방법을 우리가 너비 우선 탐색법이라 불러요. 이거는 이제 이 예제는 이렇게 되는데 또 예제가 다르게 나오면 또 다른 그림이 달라져요. 이게 좀 그림이 복잡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출발해도 달라져요. 이게 또 A가 아닌 B 출발하면 더 달라지죠. B 출발하면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저장되거든요. 그럼 뭐 읽어요? A 읽고 그 다음에 또 C 읽고 다 달라져요. 이게 모양이.
이게 참 정확하게 어떻다라고 딱 정확하게 트리부더처럼 딱 외워서 맞추기 좀 힘든 분이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좀 모양이 달라지는 형태가 될 거거든요. 일단 기본 흐름은 지금처럼 출발점에 연결된 노드 값을 먼저 스택에 큐에 저장해 놓고 이 순서대로 빼내는 거죠. 빼내면서 빼놓고 난 다음에 뺐을 때 연결된 값들을 다시 큐에 계속 저장을 시켜두는 것. 그 순서대로 데이터를 수출해서 읽어내는 방법. 걔를 우리가 너비 우선 탐색이란 단어 쓸 거예요. 그에 반해서 깊이 우선 탐색이란 말은요, 그냥 출발해서요, 인접한 것 중에 제일 가까운 거. 값이 제일 가까운 거죠. 누구 읽어요? B 읽어요. B와 인접한 가까운 거 C 읽어요. C와 관련된 것 중에 가까운 거 D 읽어요. D와 관련된 가까운 거 E 읽어요. E, F 읽으면 돼요. 이 순서. 그래서 두 번째 말하는 깊이 우선 탐색은 순서대로 A, B, C, D, E, F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A 읽었어요. 누구? 가까운 놈, G, 작은 놈이죠. B 읽어요. B와 인접된 것 중에 가까운 거 읽어요. 인접된 야 읽어요. 얘 읽어요. 얘 읽어요. 이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쭉 연결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말하는 깊이 우선 탐색법이라는 단어 설명이 되어지면서 시험 문제 제시는 그대로죠. 다음 이거를 읽었을 때 순서가 뭐냐, 깊이와 너비에 대한 순서를 찾도록 하는 게 2010년도 시험 문제로 한번 언급이 된 거예요. 근데 정보 처리도 잘 안 나와. 이거는 잘 안 나오는 그런 건데 이제 이 문제를 낸 거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 형태 있다. 깊이 우선 탐색과 너비 우선 탐색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런 이름 정도로만 기억하도록 부탁드릴까요. 그래서 그래프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런 내용까지 문제가 나오지는 않고요. 현재로서는 깊이와 너비 우선 탐색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읽어내는 방법 정도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래프도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표현법들이 많이 있는데 글쎄요, 이만큼까지 문제를 내겠나 싶기도 하고요. 그냥 이런 단어가 있다 정도만 확인하는 선에서 그래프는 두 가지 너비 우선 탐색과 깊이 우선 탐색의 방법 두 가지 있다라는 거 보고요. 예제가 되면 다음에 한 번 더 예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일단 두 가지 표현법 정도로만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여섯 번째가 힙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는데 이건 안 할게요. 크게 뭐 비중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힙, 트리 뭐 이런 거 있습니다만 생략할게요. 생략하도록 할 테니까 이건 체크 두시고요. 체크 두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 보시면 우리 기억나세요? 저번 주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미리 한번 이야기 드렸던 거죠. 우리 파일 편성법이 몇 개 있었냐 그러면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 중에 누가 있었냐 그러면 시퀀셜 액세스 메소드인 순차 편성과 다이렉트 액세스 메소드인 직접 편성, 그 다음에 색인 순차 편성인 ISAM이라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또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이때 샘 파일은 순차 편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차례대로 저장 관리하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뭐 쓰죠? 계산을 해서 직접적인 데이터 위치를 가져주는 거죠. 그때 쓰는 방법이 누구였다 그러면 이 해싱이라는 개념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계산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해싱을 쓴다. 그래서 속도가 빠른 반면 단점이 뭐라고요? 공간 낭비가 심한 단점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해싱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면서 그 해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한 걸 좀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봅니다. 해싱이란 어떤 다른 레코드 참조 없이 어떤 키 변환에 의해서 원하는 레코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걸 우리가 해싱. 그래서 한 번만에 계산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찾아내는 방법을 우리가 해싱이라는 단어로 설명한다는 점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해시 테이블이라는 기억 공간을 할당하고요. 해싱 함수를 이용해서 레코드 키에 대한 해시 테이블 내에 홈 주소를 계산 후 주어진 레코드를 해당 기억 장소에 저장하거나 검색하는 방법을 써요. 그래서 직접 접근 방법을 구성할 때 해싱이 쓰고요. 속도는 빠르지만 기억 공간에 낭비가 심한 형태를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게 해싱의 특징으로 보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두 번째 해시 테이블이란 단어 적어놨네요. 자료가 저장되는 공간을 해시 테이블이란 단어가 설명이 되면 저번 주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버켓, 슬롯, 컬리전, 시노님, 오버플로우란 단어들이 설명이 될 거예요. 들어본 것 같아요? 저번 주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렸던 거였어요. 자, 예를 들면 저번처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의 일부 값을 우리가 키로 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주민번호라든가 어떤 값을 이용해서 키 계산을 해서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 그랬죠. 그래서 뭘 이용해서요? 해싱 함수를 통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서 계산된 결과 위치에다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기다가 데이터를 기록하도록 하는 방법.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값을 기록하면 이 A에 대한 키 값이 있겠죠. 그 키 값에 의한 계산 결과에 따라서 한 번만에 바로 찾도록 하는 게 해싱이라는 점. 이때 요 하나의 자료가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다른 값도 요 값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싱 함수로 계산된 결과 동일한 주소를 가지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 부르겠다? 충돌, 컬리전이란 단어로 설명을 하더라. 그러면 충돌이 발생했으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 B라는 데이터를 여기다 저장을 해놔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의 주소에 하나의 자료만 둘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자료를 두자 그랬어요. 이때 요 하나의 공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슬롯이라는 개념으로 쓴다 그랬고요. 이 슬롯들의 집합이죠. 이 집합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버켓이라는 용어로 쓰겠다. 그리고 동일한 주소를 가리킬 때는 충돌이라 본다라면 그때 데이터의 집합이죠. 이 데이터의 집합을 우리가 우리나라 말엔 동의어 또는 시노님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지더라.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또 들어오더란 얘기예요. 그럼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이때는 뭐 발생했다?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는 점. 이게 해싱의 용어로 설명이 된다 그랬으니까 이름들 버켓, 슬롯, 컬리전, 시노님, 오버플로우라는 단어를 확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버켓, 하나의 수를 갖는 파일의 한 구역을 의미하고요. 버킷의 크기는 같은 주소에 포함될 수 있는 레코드 수를 설명을 하더라. 슬롯이란 말은 한 개의 레코드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n개 슬롯이 모여 하나의 버킷을 형성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컬리전, 충돌이란 글자는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레코드가 같은 주소를 가질 때 이때를 우리가 컬리전, 충돌이 발생했다란 말 쓰는 거고요. 시노님이란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때 같은 홈 주소를 갖는 레코드의 집합을 우리는 시노님, 우리나라 말로 표현될 때 동의어라는 단어로 많이 설명이 됐었거든요. 이 명칭에 대한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상태, 이걸 우리가 뭐라 발생한다? 오버플로우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거니까 그런 이름들을 이해를 하시면 될까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해싱 이용 시 고려사항은요, 오버플로우 처리나 키 변환 속도, 충돌 또는 버켓 크기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만든다는 점을 적어둔 거니까 확인하시고요. 네 번째 적어놨어요. 해싱 함수. 계산을 어떻게 할래? 그 계산법에 따른 형태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두 번째 있죠. 제산법. 디비전 메서드라는 단어 쓰면서 나누는 거예요. 나누기에서 나온 나머지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제산법이다.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을 우리가 제산법이라는 단어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수변환법, 제곱법, 숫자 분석법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이런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위치를 계산하도록 하는 거니까 이름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거기 남아있는 그대로 재산, 기수변환, 제곱, 숫자 분석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됩니다라는 거 기억하고요. 하나만 적어둘까요? 주로 이제 재산법에 대한 계산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거 말고요. 또 다른 하나의 표현법이 뭐냐 그러면 접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폴딩이라는 용어 써요. 접지법. 우리 전화기 중에 폴더 있잖아요. 폴더가 접는다는 의미니까. 그래서 접지법이란 방법도 많이 설명이 되어지는데 해싱 함수에 가장 대표로 많이 물어본 게 재산법과 더불어서 이 접지법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데 이 접지법이라는 개념은 나누어서 더하는 거예요. 나누어서 더한다. 숫자를 나누어서 더하는 방법을 우리가 접지법이라는 단어 쓰는 건데 이런 말이 언급이 되면 이런 단어구나라는 걸 확인하시면서 굳이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1, 2, 3, 4라는 값을 우리가 뭘로 쓰겠다? 키값을 쓰겠다라면 이거를 종이에 적혀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걸 반으로 접어요. 접으면 숫자가 어떻게 생성되죠? 이게 경우의 수 따르는데 반 접어서 숫자를 뽑아냈으니까 뭐가 나올까요? 3, 4에 1, 2를 더해서 46이란 주소를 구하는 방법 또는 3, 4고 덮여지는 게 이렇게 나오죠. 더해서 55라는 주소를 구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찾는 방법이에요. 이걸 우리가 접지법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여기 빠져있으니까 하나만 적어두시고요. 나누어서 더해서 원하는 주소, 해싱 함수의 주소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접지법이라는 단어로 설명되어지는 거니까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될까요? 재산법이라는 단어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폴딩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 해싱 함수의 대표적 종류입니다 정도만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오버플로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개방 주소 방식과 폐쇄 주소 체인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까지는 거의 안 나오니까요. 오버플로라는 형태가 뭐다라는 정도만 인식을 하시고 넘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는 형태로 우리가 오버플로입니다라는 정도만 이해 부탁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08년도 2010년도 둘 다 해싱 관련 문제로 설명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해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뭐냐 물어보고 있어요. 버켓, 슬롯, 충돌, 해싱에 대한 용어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4개 중에 틀린 게 뭐냐? 이건 정보 처리 문제 그대로 나왔었어요. 이 문제는. 버킷이란 하나의 주소를 갖는 파일의 한 구역을 의미하고 버킷 크기는 같은 주소에 포함되는 레코드 수를 의미하고요. 슬롯은 n개의 슬롯이 모여 하나의 버킷을 형성한다는 거 맞고요. 충돌은 레코드 사입할 때 2개의 상이한 레코드가 똑같은 버킷으로 해싱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해싱은 충돌이 발생하면 항상 오버플로가 발생할까요? 항상이 틀린 거죠. 뭐죠? 이런 경우에 들어가면 충돌이 발생한다는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다 차있을 때만 뭐가 발생하죠? 오버플로가 발생하는 거니까 항상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번째 거를 틀린 거로 보는 거거든요. 이런 걸 이제 문제로 설명이 나오면서 좀 더 다르게 문제를 내면 이제 버킷과 슬롯을 바꿔 설명한다든지, 그 다음에 충돌이 뭐라 그랬어요? 동일한 주소를 가리킬 때를 충돌이라 그래요. 근데 시험 문제 낼 때 동일한 주소를 가리켰을 때 자료의 집합 해버리면 걔는 동의어가 되는 거니까, 시노님이 되는 거니까 말을 약간 틀어서 문제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내는 건 슬롯과 버켓을 바꿔 설명하거나 아니면 충돌과 동의어를 다른 표현으로 제시한다든가 이런 걸 이제 문제 설명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해싱이란 기본 개념과 더불어서 용어에 대한 형태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2010년도 문제로 나온 건데요. 해시 탐색의 제3법은 키값을 배열의 크기로 나누어 그 나머지 값을 해시값으로 쓰는 방법이래요. 다음은 해시값을 제3법으로 구해서 11개의 원소를 갖는 배열에 저장하려고 합니다. 해시값 충돌이 발생하는 데이터를 열거해 놓은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말 뜻 이해되시겠어요? 자, 데이터가 지금 보시게 되면 즉 데이터 일부 값을 우리가 키로 정의했으니까요. 키의 값이 111 112 그 다음에 113 220 맞나요? 221 222 이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해시 테이블의 크기를 얼마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배열의 크기니까 11개를 주겠단 말이죠. 그럼 11개의 값으로 11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를 제3법이니까 1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 나머지 위치에다 뭐 집어넣겠다? 데이터를 기록을 시켜두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계산을 한 결과 이 말이죠. 그 결과 나머지가 얼마냐? 그 나머지 위치에다가 데이터를 기록시켜주겠다 이 뜻이 된 거예요. 그러면 111을 11로 나누니까 나머지 얼마죠? 111을 11로 나누면 왼쪽 야가 2 맞나요? 3 2개 얼마죠? 0인가요? 이게 1 이게 2 맞나요? 참 조심스럽네요. 하여튼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가 만들어지는가요? 나머지가 구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머지가 동일한 주소가 가졌을 때 뭐가 생길까요? 충돌이 발생된다는 얘기죠. 말 이해되시겠어요? 그 말은 이거죠.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자료가 이렇게 들어갈 공간이 쭉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0번 자리 1번, 2번, 3번 이렇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야가 계산하기 1번 나왔잖아요. 어디다? 여기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2번 나왔으니까 여기다 저장해요. 여기 저장해요. 저장해요. 1 나왔잖아요. 그러면 1 들어가려고 하니까 멋있다? 자리가 있나요? 이때 뭐 생긴 거예요? 충돌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또 2 충돌이 발생했네요. 그래서 계산된 결과 동일한 주소를 가리킬 때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충돌이 발생했다라 표현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시하는 거는 충돌이 발생하는 데이터를 열거해 놓은 거잖아요. 언제 발생된 거죠? 누구예요? 1 1 0하고 1 1 2가 충돌이 생겼어요? 1 1 0하고 1 1 2가 충돌이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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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가 충돌이 생겼어요?
111과 112에 대한 데이터가 충돌이 발생했나요? 아니고 111하고 누가 충돌이 발생했죠? 221이 충돌이 발생한 거고. 난 누구 생긴가요? 112하고 222가 충돌이 발생이 된 거죠. 이 말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이건 솔직히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개념을 물어보는 형태니까. 그러면 충돌이 발생된 데이터가 어떤 경우냐? 111과 222하나가 충돌이 발생한 거고요. 그 다음에 112와 222일 때가 충돌이 발생한 거니까. 그러면 그 중에 해당되는 게 뭐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답으로 보면 2번이 되겠네요. 112와 222일 경우에 뭐 발생했다? 충돌이 발생했다라 표시하는 거니까 답을 2번으로 보는 거예요. 뜻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이제 충돌이란 단어 의미로 이해하시면서 이런 하나의 자료가 들어가는 공간 방금 말했던 뭐라 부르냐? 슬롯이라 표현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집합을 우리가 버켓이라 표현하고, 동일 수소를 가리키는 경우가 발생됐을 때 우리가 충돌이라는 단어 쓸 거고, 이 자료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게 뭐가 돼요? 이게 자료의 집합이 되는 거죠. 집합이 되는 거 야를 우리가 뭐다? 동의어 시노님이라는 단어 설명이 되는 거. 동일한 주소를 가리킬 때는 우리가 충돌이라는 단어 설명이 된다라면 그때의 집합은 우리가 시노님이라는 단어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기억하시면서 2008년도 문제 나왔고 10년도도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해싱 관련 문제는 출제 비중이 높은 편이니까 이 개념들, 그래서 아까 저번 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 단어들이죠. 단어, 용어 같은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봐주기 부탁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시면 8번째 색인 순차 파일이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거 우리 저번에 설명을 드렸던 거죠. 기억나세요? i3 파일 형태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i3의 기본적 특징에 대한 거를 설명하는데, 앞에 나온 게 한 번 더 적혀 있는 거예요. 적혀 있는 거니까 참고로 보시면서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는 i3을 구성하는 요소가 크게 세 가지죠. 기본 데이터 영역, 색인 영역, 오버플로 영역으로 나눈다는 거 기억하고요. 색인은 다시 세 가지, 마스터, 실린더, 트랙이라는 세 개의 단위가 설명이 되어지더라. 기억하시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i3을 만들기 위한 세 가지 요소, 책을 얘기 들었어요. 기본 데이터가 들어가는, 즉 책에 내용이 있는 것을 마스터 데이터 영역이라 표현한다면 책 앞에 뭐가 있어요? 색인 있죠. 색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빨리 찾도록 하는 거니까 인덱스 영역이라는 게 필요하고, 추가된 자료가 들어가면 색인도 다 바꿔야 되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못 집어넣으니까 추가적인 자료가 들어가는 공간을 오버플로라는 단어 설명한다 그랬으니까 i3의 기본 구성 형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형태, 마스터, 데이터, 인덱스, 오버플로가 만들어질 거고, 인덱스는 다시 세 개, 마스터, 실린더, 트랙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이름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순차 편성과 직접, 그 다음에 색인 순편성에 대한 기본 특징과 내용에 대한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과목 형태에 대한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여기서 제일 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좀 빠져있어요. 책에 빠져있으니까 하나만 또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적어놓고 자료를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프린트를 만들어 드릴게요. 드릴 테니까 일단은 지금은 그냥 내용만 한번 확인하시면서 몇 개 내용을 설명을 더 드릴 테니까 참고로 봅시다. 자료 구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지금 우리가 봤던 이제 데이터 저장하는 트리와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래프 순차 구조 설명이 됐다라면 이걸 이제 쓰는 게 필요해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 형태 나오면서 자료 구조에서 제일 많이 설명되어지는 게 누구냐 그러면 이거죠. 소트, 정렬이에요. 주어진 데이터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정렬이라는 단어 설명된다라면 이런 정렬을 사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자료구조에서 많이 설명이 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자료구조 파트가 시험 문제로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만들 때 이 책을 빼놓은 것 같은데, 정렬의 기본은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는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 넘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주로 자주 나오는 거, 우리가 지금 시험 문제를 보시면 정보 처리에 나왔던 말들이 그대로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정보 처리 시간에 나왔던 자료 구조 중에 정렬과 관련된 부분 몇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 점 한번 보도록 하고, 일단 정렬이란 단어는 말 그대로죠.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키순대로 또는 나이 순으로 나열하고 싶다. 그럼 순서대로 배열하는 걸 우리가 정렬이라 본다라면 그런 정렬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게 뭐냐? 선택 정렬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셀렉션 소트라 그래서요, 선택 정렬이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면서 주어진 데이터를 어떤 기준에 따라, 즉 오름과 내림 차순에 따른 정렬로 만들어내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 방법 중에 하나인 셀렉션, 선택 정렬이라는 단어 쓰게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데이터를 직접 주고요. 이거를 정렬한 결과를 많이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한 형태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어떻게 진행하냐를 잘 보시면서요. 이런 5개의 데이터가 주어져 있다라면 이 5개의 데이터를 선택 정렬에 의해서 순서대로 배열하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택 정렬이라는 형태는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을 지금 이제 책상에 키 순대로 앉추려고요. 그럼 앉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키가 제일 작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 알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선택 정렬을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자리를 선택해요. 요거를. 여기에 들어갈 놈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냐? 요 데이터를 갖고 누가 비교하냐? 나머지와 다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내보다가 작은 데이터가 있을 때마다 자리를 바꿔치기를 해줘요. 그래서 처음에 요 놈과 비교하겠죠. 누가 작아요? 3이 작더란 얘기예요. 3이 작으니까 어떻게 하냐? 3과 7의 자리를 바꿔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요 자리에 3과 7을 자리를 바꿔치기해서 여기에 누가 들어오게? 3이 들어오게. 그 다음 두 번째 자리는 누가 들어왔어요? 7이 들어오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가? 맨 그대로 3이 첫 번째 들어와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누구 비교하냐? 그대로 요 놈과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7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1번 자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1번 자리와 세 번째 자리를 비교하니까 누가 작다? 3이 작죠. 지금 원래 7이었지만 지워지고 누가 들어왔어요? 3이 들어온 상태니까 3, 5를 비교하니까 3이 작다란 얘기예요. 그럼 그대로 유지하면 돼요. 다음 누구 비교하죠?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1번 자리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3 들어와 있고 내가 비교하는 3번 자리는 4번 자리는 누가 들어와 있어요? 2가 들어와 있다. 작더란 말이에요. 그럼 또 자리를 바꿔치기해요. 그러면 요 자리에 누가 들어오게? 3. 요 자리 2가 들어오게 자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또 한 번 더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2가 들어와 있고 4가 들어와 있으니까 2가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비교한 결과 이 방에 누가 들어와요? 가장 작은 2가 들어오죠. 이걸 우리가 패스 1 1회전이라 표현을 하면서 정렬된 결과가 2, 7, 5, 3, 4의 결과를 넣어요.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거죠. 이 데이터를 선택 정렬 이용했을 때 패스 1의 결과가 뭡니까? 또는 패스 2의 결과가 뭐냐는 형태로 문제가 설명이 되시는 거니까 이런 일련의 처리 과정을 예를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 몇 번 비교한 거예요? 첫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몇 번? 4번 다 비교한, 뒤에 나머지 다 비교한 거죠. 다 비교한 결과 제일 작은 데이터를 제일 앞으로 보내주는 이런 정렬 기법을 셀렉션, 선택 정렬이라는 단어 쓰는 거예요. 그 말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렬을 할 필요 있어요. 누구 선택을 하죠? 이건 할 필요 없거든요. 할 필요 없으니까 누가 하면 되냐? 야를 선택을 해서 몇 번 비교하겠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뒤쪽의 데이터가 정렬 대상이니까 이렇게 또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해보니까 또 누가 작아요? 5가 작단 말이에요. 그럼 또 다시 두 개를 교환. 이 자리 누가 들어오냐? 5가 두 자리 7이 들어오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누구? 요걸로 요래 비교. 하니까 요번에 누가 작아요? 3이 작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자리에 3이 들어오고 요 자리에 5를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비교해 본 결과 3이 작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패스 2는 2, 3, 7, 5, 4의 결과를 가지는 방법. 이런 순서로 정렬되는 방법을 우리는 셀렉션, 선택 정렬이라 표현을 해요. 얼마까지 가야 되죠? 패스 3, 패스 4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까지는 잘 안 물어보니까 1, 2로 대부분 다 물어보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방법이에요. 결론은 그 방법을 이제 알고리즘에서 만들어낸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정렬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방법,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겠다? 셀렉션, 선택 정렬이라는 단어 쓸 거예요. 순서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두 번째 정렬입니다. 버블 소트라고 이야기해요. 버블 소트. 버블 하면 떠오르는 거 있어요? 요즘에 오락실 갈 일 없죠. 옛날 오락실 갔을 때 여러분들 주로 하는 게 테트리스 아니면 뽀글뽀글 기억나요? 뽀글뽀글. 일본에서 만든 거죠. 일본에서 만들었으니까 발음이 안 돼가 뽀글뽀글인데 거기 보면 이제 버블버블 돼 있어요. 거품 쏘잖아요. 그래도 거품인데 왜 거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포인트는 인접한 노드끼리 데이터 전 이동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똑같은 데이터로 할게요. 얘는요 1회전의 데이터를 찾는 방법은 얘와 다르게 해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두 번째를 비교를 해요. 비교하니까 작다란 얘기죠. 그럼 두 개를 교환시켜요. 그래서 여기 얼마? 3, 7 나오게 해줘요. 그리고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요 데이터를 갖고 야와 비교한 거잖아요. 근데 버블은 누구냐? 요래 두 개 비교해요. 1번, 2번 비교, 2번, 3번 인접한 노드끼리 비교한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두 개 비교하니까 누가 크더라? 또 7이 크네요. 그러면 요거가 또 자리 바꿔치기 돼요. 그리고 다시 또 두 개 비교. 다시 두 개 비교. 그래서 1회전의 결과로 만들어진다. 3, 5, 2, 4, 7. 선택과 반대가 되죠. 선택은 어떻게 했어요? 가장 작은 데이터를 앞으로 뽑아내는 방법을 이용한 거라면 버블은 반대로 누구냐? 제일 큰 데이터를 제일 뒤로 보내주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거 비교해서 가장 큰 거를 제일 뒤로 이동시켜주는 방법. 이거 우리가 버블 소트 개념을 쓰는 거죠. 이게 초등학교 때 그 혹시 기억나세요? 그 반배정 받고 난 다음에 키순대로 배열할 때 복도에 쭉 세워놓고 어떻게 해요? 둘이 막 비교하잖아요. 비교해서 제일 큰 놈 제일 뒤로 보내주는 그런 개념이 결국 버블을 하는 거죠. 인접한 노드끼리 두 개를 비교 정렬해서 데이터를 찾도록 하는 방법. 얘를 우리가 버블이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패스2 만들겠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 비교하면 되겠죠? 누구? 요래 두 개 비교해요. 안 바뀌어요. 3호 그대로 유지하면 되니까. 요래 두 개 비교하니까 누가 크더라? 2가 크네요. 그럼 2호 자리 바꿔치기 돼요. 그 다음에 요래 두 개 비교해요. 자리 바꿔치기 돼요. 마지막은 할 필요 없죠.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비교한 결과 패스2 3, 2, 4, 5, 7의 순서를 가지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데이터를 찾도록 하는 방법. 이걸 우리가 뭐다? 버블 소트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론으로는 문제를 못 내죠. 못 내니까 결론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데이터를 주고 이 데이터를 무슨 정렬을 했을 때 1회전의 결과가 뭡니까? 또는 2회전의 결과가 뭡니까? 라는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나온다라면 이 선택과 버블에 대한 사용법 정도는 구분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삽입정렬이라 그래요. 자, 이 삽입 정렬은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좀 복잡해요. 이거는 적지만 그냥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얘를 선택해서요, 앞자리하고 비교를 해요. 앞자리와 비교를 해서 얘가 크잖아요? 어떻게 하냐? 한 칸 뒤로 밀어줘요. 이 자리에 7 들어가게. 그리고 비었으니까 3 넣어주게. 그래서 결과, 패스1 결과는 7, 3, 7, 5, 2, 4가 되는 거고, 적지만 그냥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누구냐? 요 놈을 선택을 해서요. 누가 비교하죠? 야하고 비교해봐요. 그러니까 야가 크잖아요. 그러면 얘 뒤를 전달해줘요. 5하고 3 비교하니까 누가 커요? 5가 크더라. 5를 여기다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3, 5, 7, 2, 4.
2 갖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해본 결과니까 7 뒤로 가죠, 5 뒤로 가죠, 3 뒤로 가죠. 여기다 2 집어넣는다. 그러면 2, 3, 5, 7, 4. 4 가지고 비교하니까 2, 3, 4, 5, 7 되게. 말 의미는 아시겠어요? 이게 일반적인 삽입 정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했던 방법대로 하면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게요. 만약에 문제에서 삽입 정렬의 순서가 뭐냐 물어보게 되면 쉽게 갑니다. 1회전 결과 뭔데요? 그러면 요거 두 개만 정렬하면 돼요. 왜? 야만 들이면서 정렬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과정이 중요한 게 우리는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결과 나온 걸 선택을 하는 거니까 문제에서 삽입 정렬 결과 뭐냐 물어보게 되면 패스 1 물어봤다. 첫 번째, 두 번째 것만 정렬시키면 돼요. 패스 2는 몇 개 하면 되죠? 요거 정렬해주면 돼요. 그러면 패스 2의 결과 뭔데? 하면 그냥 그대로 3, 5, 7 나머지 그대로 뭐죠? 2, 4 해주면 돼요. 정보처리 시험 쓸 때도 가장 간단하게 나오는 게 문제죠.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 거니까. 패스 1 하면 그냥 전체 데이터 중에 2개만 정렬하고 나머지 그대로 놔두면 되고, 패스 2 하게 되면 2개, 3개만 정렬하면 되는 거니까. 방법은 아까 설명드린 앞에 거 비교하는 거예요. 앞에 거 비교하는데 그 부분 빼버리고 그냥 답만 찾는 이런 걸 설명을 드린다면 삽입 정렬의 패스 1이 뭐냐 물어봤을 때는 1번, 2번 2개 정렬하면 되고, 패스 2가 뭐냐 그러면 3개 정렬하면 결과 나오는 거니까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패스 3 간다 하더라도 마음 돼요. 그러면 3가 나오는 거니까 그럼 그대로 정렬시켜주는 거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수작업으로 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니까. 이런 일련의 정렬. 그래서 순서는 얘들과 달리 얘들과 뒤로 가면서 데이터 비교가 이루어졌다라면 야는 반대로 누구죠?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데이터 정렬이 이루어진다는 그 차이점이니까 기본 형태 세 번째 인설션 삽입 정렬이라는 단어 확인을 하시면 돼요. 보통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꼭 시험 칠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를 내는 패턴을 봤을 때는 정보 처리에 나왔던 문제를 많이 활용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충분히 이것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료 구조 중에서 하나의 표현법으로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많이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요. 세 가지 정렬 방법이 주어진다 그러면 선택, 버블, 삽입이라는 형태의 단어를 기억하셔가지고 이 단어의 기본 처리 형태를 좀 확인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부탁드릴 거고요.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어요. 더 있는 부분인데 그건 지금까지 설명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보고 프린트물로 추가 설명을 드리는 거 할 테니까 일단은 요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정도만 이해를 부탁을 드릴 거예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설명을 드릴 게 뭐 있냐 그러면 검색법이라 그래요. 검색. 그러면 주어진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가 내가 원하는 자료에 있나 없나는 거죠. 있는 방 형태를 우리가 뭐라 그러면 서치, 검색이라는 단어 설명을 하거든요. 검색한다 그러면 자료가 이렇게 쭉 나열돼 있으면 이거는 이제 주어진 데이터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을 설명한다라면 이거는 이 안에 내가 원하는 자료가 있냐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검색은 뭘까요? 그냥 하나씩 비교하는 방법인데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좀 더 나은 방법의 검색법이 주어지는데 그런 검색의 종류도 되게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냥 하나만 기억하면 제어 검색 이란 게 있어요. 요게 이제 이진 검색, 그 다음에 보관 검색, 피보나치 검색 이런 방법들이 있대요. 이름만 한번 봐두시면 돼요. 주어진 데이터를 검색을 하는 방법 중에서 선형이라 그러면 일일이 하나씩 비교하는 방법을 쓰는 거라면 그거 말고 제어 검색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는데 그 검색 중에서 이진, 보관, 피보나치 검색이라는 게 있대요. 이것까지는 문제를 내지 않을 거라 보는데요. 피보나치 들어본 적 있어요? 다음 숫자 뭐게요? 규칙. 요 다음 숫자 규칙 뭔지 아시겠어요? 뭐 모른다고 상처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게 수열의 일종이죠. 옛날에 영화 다빈치 코드 보신 적이 있어요? 다빈치 코드 영화도 봐도 뭐 대화가 안 되고 그 다빈치 코드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코드 풀 때 보면 이게 이 피보나치 수열이 나와요. 이 수열의 특징이 뭐냐면 앞에 두 항을 더해서 다음 항, 두 개 돼서 다음 항, 두 개 다음. 그러면 두 개 다 하니까 얼마죠? 13이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 표현을 해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검색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복잡하니까 그 말까지는 안 넣을 건데 일단 이런 숫자 있다는 거 보시면서 이런 걸 이제 제어 검색이라 표현하는데 이 제어 검색은 데이터가 반드시 정렬돼 있어야지만 검색이 가능한 걸 우리가 제어 검색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방법들 중에서 이진, 보관, 피보나치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런 명칭들 정도 이해를 하시면서요. 이걸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자료 구조하면 대부분 다 정렬과 검색이라는 자료가 포함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시험 문제에 이걸 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으니까 지금 책에서 얘를 빼뜨리고 안 넣어둔 건데 일반적인 자료 구조하게 되면 얘들은 무조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네 가지 형태를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 점 확인하시면서 그 중에서 요거 이진 검색이에요. 바이너리 검색법에 대한 형태는 또 정보 처리 문제로 몇 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혹시나 하니까 한번 표현법 정도만 봐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진 검색하는 방법에 대한 것만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이진 검색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요. 뭐냐 그러면 제가 1부터 100까지 숫자 중에서 뭔가 하나를 생각을 할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맞추라고 제가 개명할 거죠. 근데 그냥 하면 안 되니까 크다 적다라고 말은 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출발을 얼마부터 하시겠어요? 1부터 100까지 중에 임의의 수 하나를 생각을 했단 얘기예요. 이 수를 맞추자. 그래서 여러분이 대답한 숫자보다 크다 작다라고 말은 해줄 거예요. 그럼 출발 얼마부터 하시겠어요? 뜬금없이 뭐 11, 12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죠? 센터부터 디빌 거죠. 그래서 50보다 큽니다 그러면 1부터 50까지는 아니죠. 범위가 반으로 줄어버리죠. 얼마? 51에서 100으로 범위가 줄어요. 또 가운데 75 크다 작다 이렇게 범위를 줄여나가며 검색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진 검색법이라는 단어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진 검색이라는 말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주어진 데이터의 정 가운데 값을 이용을 해서 크다 작다의 범위를 줄여나가는 방법, 이를 우리가 이진 검색법이라는 단어 쓴다라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7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이 데이터들 중에서 35라는 값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몇 번 만에 찾습니까? 이진 검색을 이용해서 검색을 할 건데 이진 검색 결과 했을 때 35라는 숫자를 몇 번 만에 찾아냅니까? 라는 게 문제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우리야 한눈에 보이지만 이게 데이터가 100개, 1000개 있다 그러면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데이터를 제시해주고 순서대로 정렬된 상태에서 35라는 숫자를 찾고 싶다. 몇 번 만에 검색이 됩니까? 라는 게 문제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7개의 데이터 중에서 제일 먼저 하실 거는 뭐 하셔야 되죠? 정중앙 센터부터 먼저 찾으셔야 되는 거죠. 7개의 가운데가 누구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가운데니까 누구냐? 얘잖아요. 그럼 얘를 동그라미 딱 쳐보는 거죠. 35와 21을 비교한 결과 21이 작죠? 야는 필요 없어요. 몇 개 남았어요? 3개 남았어요. 3개의 가운데가 누구죠? 37이에요. 비교하니까 35가 또 작단 말이에요. 이건 또 필요 없어요. 몇 개 남았어요? 1개 남았어요. 찾았어요? 주의하셔야 되죠? 우리는 찾은 게 아니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만 컴퓨터는 야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게 몇 번 만에, 한 번, 두 번 만에 찾았다가 아니가 얘도 동그라미 쳐줘야 돼요. 그러면 35와 35를 비교하니까 찾았다 이 말이죠. 몇 번 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몇 번 만에 찾았습니까? 3번이다. 이걸 물어보는 게 문제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뜻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데이터가 제시되면 그 데이터 중에서 센터 값을 찾아서 반씩 범위를 줄여가면서 데이터를 검색하는 방법, 이걸 우리가 이진 검색법이라는 용어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다음에 뭐죠? 뭔가요? 이렇게 나와요. 데이터가 똑같이 숫자건 문자건 동일하게 정렬 상태로 나올 테니까 해놓고 마찬가지 내가 원하는 값 찾으라. 둘, 넷, 여섯, 여덟.
2를 찾을 거예요. 그럼 몇 번 만에 검색이 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총 개수가 몇 개 있어요? 15개가 있단 말이에요. 15개 가운데가 누구죠? 15개 가운데는 이게 짝 홀수의 데이터가 주어질 때는 검색은 2분의 n 플러스 1이 가운데 값이에요. 그러면 15개니까 얼마죠? 2분의 15 플러스 1이니까 16 나누기 하니까 8번째 가운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나요? H가 맞나? H를 동그라미 치는 거죠. H하고 E를 비교하니까 누가 작아요? E가 작네요. 그러면 야만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럼 범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줄어버리죠. 줄이고 난 다음에 또 데이터가 몇 개 남았냐? 7개 남았어요. 7개의 가운데니까 누구냐? 네 번째가 되는 거죠. 네 번째 데이터 비교하니까 야들은 또 작단 말이에요. 빼고 이렇게 3개 남아요. 3개의 가운데는 요놈. 근데 또 E가 작잖아요. 몇 번 만에?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라 그랬죠. 마지막까지 어떻게 합니까? 쳐주니까 몇 번 만에? 4번 만에. 그래서 야는 몇 번 만에 검색이 된다? 4번 만에 검색된다. 이런 걸 이제 문제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 외 나머지 검색법을 갖고 문제 내기 좀 힘들 거라 보고요.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를 설명한다라면 이는 제어 검색 중에 이진 검색 정도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실제 정보 처리 같은 경우는 몇 번 언급이 된 거니까 이런 표현 자체를 확인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세개 설명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정렬법 3가지하고 검색법 하나 정도는 한번 추가적인 내용으로 봐주시면서 많이 복잡한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온다라면 100% 다 하는 게 아니라 패스 1 아니면 패스 2 정도가 만약에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정도 표현법 한번 보시면 될까요? 그리고 아주 어렵거나 많은 교환하도록 하는 문제는 안 낼 거고요. 한두 번 정도 바뀌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나올 테니까 이런 표현 자체를 인식을 해주시면 될까요? 여기까지 일단 내용 되시겠어요? 재밌죠?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 3과목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첫 번째가 전자계산기하고요. 두 번째가 운영체제, 세 번째가 데이터베이스인데 계산은 이걸로 다예요. 이제는 계산 문제는 더 이상 이제 안 나오죠. 계산은 더 이상 안 나오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과목은 통신 과목하고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하고 물론 계산이 뒤에 가면 하나 있긴 있어요. 그게 프로그래밍 언어 그래서 이제 코드 적어놓고 해독하던 형태 나오는 거니까 그건 아주 복잡한 계산 아니라 보는 거니까 일단 다음 주부터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전부 다 이제 암기 형태가 돼요. 용어 설명이 되고 이런 말이 있구나라는 거 설명이 되는 부분이니까 또 어찌 보면 약간 좀 지겨운 부분도 될 수 있어요. 차라리 계산이 나오면 참 우리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계산 아닌 그 외까지 나와버리면 좀 이론적 형태가 나올 테니까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정보통신이라는 부분에 대한 형태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을 드릴 거고 이번 주에 했던 계산 문제 또 몇 개 저번처럼 프린트물에 몇 개 들어볼게요. 들어서 간단한 계산 확인한 다음에 내용 진도를 나가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는 지각하지 않고요. 제 시간 나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지금 내용 중에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마치고 질문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수업 재밌었어요? 세뇌를 시키죠. 아예 그냥 뭐 어떻게 하겠어요. 즐거운 마음을 가지도록 하고 이왕 하는 거 재밌다고 생각을 합시다. 재밌다고 생각하고 수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 거고요. 가능하다면 주중에 한 번씩 내용 보시고요. 정리해서 봐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받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남은 주말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